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지식 스토리텔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귀한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술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강렬했던 시대, 바로크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 저는 로마 성베드로 대성당의 콜로네이드, 즉 회랑 위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발 아래로는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가톨릭 세계의 심장이었던 바티칸이 왜 저를 이 높은 곳으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이 자리야말로 거대하고 때로는 정돈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예술사조, 바로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크 시대는 17세기를 중심으로 펼쳐졌지만 칼로 자른 듯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과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발 아래 보이는 이 경이로운 광장을 설계한 건축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는 바로크 시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베르니니를 이해하면 바로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이곳에 창조한 것은 단순한 광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두 팔처럼 뻗어나온 이 회랑은 광장을 찾은 모든 사람을 감싸 안아줍니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말이죠. 이 광장은 무려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는 런던의 옅블리 축구 경기장 수용 인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베르니니가 설계한 이 거대한 포옹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크 예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크는 미술관의 고고한 좌대 위에 앉아 관객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대에서 내려와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바로크의 또 다른 야망은 그 거대함과 웅장함, 그리고 드라마틱함으로 당신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렬한 천재들의 손에서 어둡고 날카로운 심리적 깊이를 탐구하며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기도 했습니다. 회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크는 건축, 조각, 음악 등 가능한 모든 예술을 총동원하여 당신의 감각을 총체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을 사로잡기 위해 부엌의 싱크대까지 던질 기세였죠.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바로크 예술의 여정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부터 그 여정의 종착지 중 하나인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까지 바로크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그 광범위한 영향력입니다. 17세기 내내 바로크는 유럽 전역을 여행했고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흡수하며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이곳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트렌토에서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돌로미티 산맥에 자리한 트렌토는 오늘날 평화롭고 아름다운 휴양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풍경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술의 이름으로 벌어진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것을 반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던 가톨릭 교회가 터뜨린 눈부신 반격의 포효였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으며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을 때 그는 단순히 교황과 추기경들에게 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와 남부 유럽 세계관 전체, 즉 그들의 다채로운 색채, 풍요로움, 그리고 뜨거운 열정 자체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바로크 예술에 주어진 임무는 바로 그 멧돼지를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1545년 가톨릭 지도자들은 이곳 트렌토에 모여 종교개혁에 맞설 방안을 논의하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거의 20년에 걸쳐 진행된 이 회의에서 예술은 처음부터 핵심적인 무기로 간주되었습니다. 루터를 따르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도들은 성화나 성상 같은 예술을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헛된 사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북유럽 전역에서는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 수많은 그림이 불태워지고 조각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언제나 예술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며 이미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가닿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성스러운 이미지로부터 막대한 이로움이 파생된다. 우리가 성스러운 이미지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이 교령에 반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는 파문될 것이다. 아나테마, 즉 파문. 이것은 바로크 예술의 탄생을 알리는 서늘하고도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바로크의 반격은 트렌토에서 계획되었지만 그 폭발의 진원지는 남쪽의 로마였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 영원의 도시 로마는 자존심을 건 싸움에 나섰습니다. 도시의 건축물들은 더욱 과시적이고 더욱 웅장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건축과 조각이 로마의 햇살 아래서 화려함을 뽐내는 동안 가장 극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회화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화가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어둠을 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회화를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크 최고의 혁명가이자 반종교개혁의 메시지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맹수처럼 당신에게 달려들게 만든 천재 화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극적인 어둠의 주인의 이름은 물론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입니다. 우리는 그의 위대함에 감탄하는 동시에 그의 삶의 연민을 느껴야 합니다. 불쌍한 카라바조. 그는 300년 동안 완전히 잊혔고 그의 명성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 재발견되었지만 끔찍한 오해 속에서 잘못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바조에 대해 얼마나 많은 헛소리들이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분별 있는 평론가들조차 그를 칼을 휘두르는 미치광이 포식자 같은 동성애자 바로크 로마를 날뛰게 한 살인마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악마적인 이미지는 저를 무엇보다 화나게 합니다. 과연 성에 미친 통제 불능의 로마 미치광이가 이토록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난센스를 바로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본래의 모습, 즉 반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중요한 종교화가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바조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예술가들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언어로 생생한 종교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카라바조 이전의 종교화는 저 멀리 손에 닿지 않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스러운 사건이 바로 당신의 코앞, 바로 지금 여기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등장인물도 바뀌었습니다. 선술집과 시장에서 끌어모은
개성 넘치는 얼굴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 이전 시대의 비현실적인 신들을 대체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시장에서 본 듯한 늙은 남자, 선술집의 아름다운 여급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치 카라바조는 종교 예술 전체를 재창조하는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책에 있는 모든 바로크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과일 바구니는 당신이 손을 뻗어 바로잡아주고 싶게 만들고 사도들의 손은 당신의 얼굴 앞으로 불쑥 튀어나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만질 수 있을 듯하며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바로크 시대 로마의 교회들은 카라바조의 걸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안으로 들어가 잠시 기도하는 척하며 그의 힘을 느껴보십시오. 1600년 그가 작업을 시작했던 산타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에서 그는 말의 엉덩이를 당신의 얼굴 앞으로 무례하게 들이밀어 그 말발굽알에서 벌어지는 성바오로의 극적인 회심을 절대 놓치지 않게 만듭니다. 반대편 벽에는 성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이토록 땀 흘리는 노력,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힘, 그리고 고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카라바조의 예술은 너무나 생생하고 영화 같아서 좀 더 장밋빛 종교적 그림에 익숙했던 로마의 성직자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그림 중 일부는 그것을 의뢰했던 교회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뱀을 밟는 성모와 아기 예수는 원래 성 베드로 대성당에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너무 인간적이었을까요? 성모 마리아가 너무 관능적이었을까요? 심지어 그의 걸작 성모의 죽음도 수도사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건져낸 퉁퉁 부른 매춘부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짜 여성처럼 보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 카라바조는 예술사상 가장 설득력 있는 성모 마리아를 그린 화가입니다. 성직자들이 불평하는 동안 대중은 그의 그림에 반응하고 이해했습니다. 그의 어둠, 그의 드라마는 로마를 넘어 놀라운 속도로 국제적인 바로크 양식에 스며들었습니다. 스페인, 플랑드르, 네덜란드, 그가 도착하는 곳마다 그 지역의 예술을 변혁시켰습니다. 바로크라는 이름 자체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르네상스가 문명의 부활이라는 명확한 의미를 가진 것과 달리 바로크는 포르투갈어 바로코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일그러진 진주를 의미합니다. 당시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전 세계를 항해하며 온갖 모양과 크기의 아름다운 진주들을 가져왔습니다. 완벽한 구형에 섬세하고 우아한 진주는 르네상스와 같습니다. 문명화되고 기족적이죠. 하지만 이 바로코, 즉 바로크 진주는 울퉁불퉁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불규칙하고 다루기 어렵지만 그 비정형적인 방식 속에서 흥미진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즉, 완벽한 진주가 르네상스라면 이 일그러진 진주가 바로 바로크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크의 일그러진 윤곽은 건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로마는 사실상 바로크가 창조한 도시입니다. 고대 유적과 르네상스 궁전도 있지만 이 도시의 주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바로크 건축입니다. 건축의 피카소라 불릴 만한 뒤틀린 천재성으로 가득했던 프란체스코 보로미니. 그가 설계한 산카를로 알레콰트로 폰타네 성당의 작은 안뜰은 마치 고딕 양식처럼 명상적이고 깊은 강렬함을 풍깁니다. 건축은 눈만이 아니라 몸 전체로 말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로미니는 규칙을 파괴하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건축에 어둡고 감성적인, 말하자면 음의 원리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에는 양이 필요한 법. 바로크 로마에서 양의 절대적인 왕은 바로 잔 로렌초 베르니니였습니다. 위대한 베르니니는 보로미니와는 모든 면에서 반대였습니다. 잘생기고 부유하며 사교적인 그는 왕과 교황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건축가, 조각가, 화가로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바로크의 생생한 정신이 그의 혈관 속을 맹렬히 흘렀습니다. 보로미니의 산카를로 성당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베르니니가 설계한 산탄드레아 알키리날레 성당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건축물처럼 보입니다. 베르니니의 교회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한편의 연극 무대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교회를 풍부한 색채로 채웠습니다. 천장의 등불에 노란색 유리를 사용하여 태양이 비칠 때면 실내 전체가 화려한 황금빛 신성한 빛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편의 웅장한 오페라와 같습니다. 바로크 건축은 당신을 압도하고 회화는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며 조각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로마의 예수의 본부인 제수성당의 천장화는 그 정점을 보여줍니다. 안드레아 포초 신부가 그린 이 천장화는 평평한 천장을 무한한 하늘로 바꿔버리는 환상적인 착시 효과를 보여줍니다. 성 이냐시오가 천상으로 올라가고 그를 상징하는 빛이 4개의 대륙, 즉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예수회의 전 세계적인 선교 활동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극장이자 야망의 표현입니다. 포초의 작품은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지점에서만 완벽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포초에게 오직 한 사람만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일은 그리는 것이고 그들의 일은 이해하는 것이다. 로마에서 시작된 혁명은 회화, 조각, 건축을 모두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바로크는 날개를 펼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예술 운동이 될 운명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정복해야 할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나폴리였습니다.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는 괴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폴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본 후에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나폴리가 너무 위험해서 이곳에 오면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일까요? 카라바조 시대의 나폴리는 파리 다음으로 유럽에서 2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로 빈민가에 몰려 살았고 주민 10명 중 1명은 성직자였습니다. 종교와 사악함이 도시를 양분하고 있었죠. 1606년 카라바조가 나폴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테니스 시합을 두고 벌어진 언쟁 끝에 상대방을 살해하고 도망친 신세였습니다. 당시 나폴리는 이탈리아 본토와는 별개인 스페인 식민지였기에 온갖 불량배와 살인자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카라바조의 명성은 그보다 먼저 나폴리에 도착해 있었고 그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그의 가장 위대한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나폴리에 도착하는 순간 그의 예술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로마가 바로크가 태어난 곳이라면 나폴리는 바로크가 비명과 울부짖음을 배운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린 7가지 자비의 활동은 17세기 최고의 종교화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묻어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병든 자를 돕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순례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7가지 자선활동이 나폴리의 한 길모퉁이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바로크적 토네이도 같은 구성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나폴리에는 스페인 출신의 화가 호세 데 리베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스페인 녀석이라는 뜻으로 스파뇰레토로 불렸습니다. 그는 나폴리 동맹이라 불리는 일종의 마피아 조직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일감을 빼앗는 외부 화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폭력으로 인해 나폴리의 바로크는 명랑함을 잃고 어둠과 폭력,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선물은 특히 스페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크는 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지만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는 굳이 적응할 필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미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고 드라마, 감정, 열정,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바로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바로크의 임무는 적응이 아니라 거대한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스페인 바로크는 가장 하드코어하고 가장 격렬하게 가톨릭적이었습니다. 스페인 바로크의 중심에는 세비야 출신의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있었습니다. 귀족적인 풍모를 가졌던 그는 사실 기독교로 개종한 포르투갈계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보데곤이라 불리는 선술집이나 식당의 소박한 일상을 그린 그림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마늘 빻는 냄새, 계란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의 그림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하려는 바로크적 시도였습니다. 23살에 그는 필리페 4세의 부름을 받아 마드리드로 가서 왕실 화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을 통치하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근친혼으로 인해 유전적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벨라스케스는 그의 천재적인 부두로 그들을 위험 있는 통치자로 그려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시녀들은 단순한 왕실 초상화가 아닙니다. 그림 속 거울에 비친 왕과 왕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 자신, 그리고 그림 밖의 우리, 즉 관계까지 포함하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대한 복잡하고 철학적인 탐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크 예술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이라는 또 다른 거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수도사들을 그리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그의 그림 속 수도사들은 신에 대한 경외와 깊은 사색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의 신념을 그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스페인 바로크는 또한 극도로 사실적인 조각상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피 흘리는 그리스도와 눈물 흘리는 성모상은 보는 이의 감정을 격렬하게 뒤흔들며 신앙의 고통과 열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바로크의 여정은 이제 플랑드르, 즉 오늘날의 벨기에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스페인의 음울함과 플랑드르의 생명력 넘치는 삶의 환희가 충돌하며 또 다른 위대한 예술을 낳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있었습니다.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의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선에서 활약한 연쇄적인 성취가였습니다. 그는 건축물을 설계했고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그는 풍만한 여성을 사랑한 것으로 악명 높기도 합니다. 그의 그림은 행복하게 출렁이는 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그의 취향이 아니라 풍요와 건강, 생명력 자체를 찬양하는 당시 플랑드르 문화의 표현이었습니다. 루벤스는 본래 개신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그의 종교와는 신앙의 격정과 움직임을 천둥처럼 담아냈습니다. 그는 또한 왕성한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6개 국어에 능통했던 그는 왕과 교황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고 그의 예술과 외교술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크의 물결은 마침내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가톨릭의 예술이었던 바로크가
어떻게 개신교의 정신을 담아냈을까요?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는 바로크적 영웅의 전형이었습니다. 강렬하고 드라마틱하며 모호했죠. 그의 대표작 야경은 민병대가 행진을 나서는 평범한 장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움직임, 드라마는 마치 세상을 구하러 가는 듯한 장대함을 느끼게 합니다. 렘브란트의 진정한 위대함은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탐구에 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화가보다도 자기 자신의 얼굴을 많이 그렸습니다. 성공에 취한 젊은 시절부터 고뇌에 찬 노년까지 그의 자화상은 우리를 그의 영혼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는 예술가의 불안과 내면의 삶 자체가 위대한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약함과 의심 또한 강함과 성취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크의 가장 빛나는 통찰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바로크의 마지막 여정지, 영국으로 가봅니다. 찰스 1세는 예술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 대리인을 보내 최고의 그림들을 사들였습니다. 그의 수집품에는 티치아노,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론 카라바조의 작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루벤스에게 런던 화이트홀의 연회장 천장화를 의뢰했고 루벤스의 수제자인 안토니 반 다이크를 영국으로 초빙했습니다. 반 다이크의 등장은 영국 미술계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세련된 궁정화풍으로 찰스 1세를 신화적인 영웅으로 그의 왕비를 눈부신 미인으로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과 불안함, 연약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혼란을 그의 예술에 담아냈기 때문이며 이것이 그를 위대한 바로크 화가로 만듭니다. 하지만 찰스 1세의 예술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가톨릭적인 취향은 청교도들이 장악한 의회와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결국 영국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649년 찰스 1세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루벤스의 천장화가 있는 연회장 바로 앞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한 왕이 예술에 대한 바로크적 집착 때문에 파멸한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내전의 혼란 속에서 윌리엄 dobson이라는 영국 태생의 천재 화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전쟁터의 왕당파 기사들의 용맹함과 불안함을 생생하게 포착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역사의 경랑 속에서 잊혀져 36세의 나이로 가난 속에서 요절했습니다. 1666년 런던 대화제가 도시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런던 시민들에게는 거대한 비극이었지만 영국 바로크에게는 신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이 재앙의 잿더미 위에서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렌입니다. 본래 옥스퍼드의 천문학 교수였던 렌은 건축가로 변신하여 런던 재건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신개가 넘는 교회를 설계했으며 그의 필생의 역작은 바로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이탈리아 바로크의 웅장함과 프랑스의 고전주의, 그리고 렌 자신의 과학적 합리성이 결합된 이 건축물은 로마에서 시작된 바로크의 긴 여정이 영국에서 맺은 장엄하고도 이성적인 결실이었습니다. 로마의 베르니니가 설계한 성배드로 대성당의 포용적인 팔에서 시작된 바로크는 카라바조의 극적인 어둠을 거쳐 스페인의 격렬한 신앙, 플랑드르의 풍요로운 생명력, 렘브란트의 깊은 내면 성찰을 지나 마침내 런던의 잿더미 위에서 렌의 이성적인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크는 단순히 오래된 예술 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격동의 시대에 인간의 감정과 신념, 갈등과 열망이 어떻게 예술을 통해 폭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마음을 뒤흔들며 때로는 압도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감동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바로크 예술의 경이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예술의 풍요로움과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지식 스토리텔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귀한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술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강렬했던 시대, 바로크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 저는 로마, 성베드로 대성당의 콜로네이드, 즉 회랑 위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발 아래로는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가톨릭 세계의 심장이었던 바티칸이 왜 저를 이 높은 곳으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이 자리야말로 거대하고 때로는 정돈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예술사조, 바로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크 시대는 17세기를 중심으로 펼쳐졌지만 칼로 자른 듯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과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발 아래 보이는 이 경이로운 광장을 설계한 건축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는 바로크 시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베르니니를 이해하면 바로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이곳에 창조한 것은 단순한 광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두 팔처럼 뻗어나온 이 회랑은 광장을 찾은 모든 사람을 감싸 안아줍니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말이죠. 이 광장은 무려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는 런던의 옅블리 축구 경기장 수용 인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베르니니가 설계한 이 거대한 포옹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크 예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크는 미술관의 고고한 좌대 위에 앉아 관객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대에서 내려와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바로크의 또 다른 야망은 그 거대함과 웅장함, 그리고 드라마틱함으로 당신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렬한 천재들의 손에서 어둡고 날카로운 심리적 깊이를 탐구하며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기도 했습니다. 회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크는 건축, 조각, 음악 등 가능한 모든 예술을 총동원하여 당신의 감각을 총체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을 사로잡기 위해 부엌의 싱크대까지 던질 기세였죠.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바로크 예술의 여정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부터 그 여정의 종착지 중 하나인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까지 바로크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그 광범위한 영향력입니다. 17세기 내내 바로크는 유럽 전역을 여행했고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흡수하며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이곳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트렌토에서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돌로미티 산맥에 자리한 트렌토는 오늘날 평화롭고 아름다운 휴양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풍경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술의 이름으로 벌어진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것을 반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던 가톨릭 교회가 터뜨린 눈부신 반격의 포효였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으며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을 때 그는 단순히 교황과 추기경들에게 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와 남부 유럽 세계관 전체, 즉 그들의 다채로운 색채, 풍요로움, 그리고 뜨거운 열정 자체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바로크 예술에 주어진 임무는 바로 그 멧돼지를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1545년 가톨릭 지도자들은 이곳 트렌토에 모여 종교개혁에 맞설 방안을 논의하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거의 20년에 걸쳐 진행된 이 회의에서 예술은 처음부터 핵심적인 무기로 간주되었습니다. 루터를 따르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도들은 성화나 성상 같은 예술을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헛된 사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북유럽 전역에서는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 수많은 그림이 불태워지고 조각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언제나 예술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며 이미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가닿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성스러운 이미지로부터 막대한 이로움이 파생된다. 우리가 성스러운 이미지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이 교령에 반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는 파문될 것이다. 아나테마, 즉 파문. 이것은 바로크 예술의 탄생을 알리는 서늘하고도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바로크의 반격은 트렌토에서 계획되었지만 그 폭발의 진원지는 남쪽의 로마였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 영원의 도시 로마는 자존심을 건 싸움에 나섰습니다. 도시의 건축물들은 더욱 과시적이고 더욱 웅장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건축과 조각이 로마의 햇살 아래서 화려함을 뽐내는 동안 가장 극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회화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화가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어둠을 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회화를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크 최고의 혁명가이자 반종교개혁의 메시지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맹수처럼 당신에게 달려들게 만든 천재 화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극적인 어둠의 주인의 이름은 물론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입니다. 우리는 그의 위대함에 감탄하는 동시에 그의 삶의 연민을 느껴야 합니다. 불쌍한 카라바조. 그는 300년 동안 완전히 잊혔고 그의 명성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 재발견되었지만 끔찍한 오해 속에서 잘못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바조에 대해 얼마나 많은 헛소리들이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분별 있는 평론가들조차 그를 칼을 휘두르는 미치광이 포식자 같은 동성애자, 바로크 로마를 날뛰게 한 살인마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악마적인 이미지는 저를 무엇보다 화나게 합니다. 과연 성에 미친 통제 불능의 로마, 미치광이가 이토록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난센스를 바로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본래의 모습, 즉 반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중요한 종교화가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바조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예술가들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언어로 생생한 종교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카라바조 이전의 종교화는 저 멀리 손에 닿지 않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스러운 사건이 바로 당신의 코앞, 바로 지금 여기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등장인물도 바뀌었습니다. 선술집과 시장에서 끌어모은 개성 넘치는 얼굴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 이전 시대의 비현실적인 신들을 대체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시장에서 본 듯한 늙은 남자, 선술집의 아름다운 여급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치 카라바조는 종교 예술 전체를 재창조하는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책에 있는 모든 바로크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과일 바구니는 당신이 손을 뻗어 바로잡아주고 싶게 만들고 사도들의 손은 당신의 얼굴 앞으로 불쑥 튀어나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만질 수 있을 듯하며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바로크 시대 로마의 교회들은 카라바조의 걸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안으로 들어가 잠시 기도하는 척하며 그의 힘을 느껴보십시오. 1600년 그가 작업을 시작했던 산타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에서 그는 말의 엉덩이를 당신의 얼굴 앞으로 무례하게 들이밀어 그 말발굽알에서 벌어지는 성바오로의 극적인 회심을 절대 놓치지 않게 만듭니다. 반대편 벽에는 성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이토록 땀 흘리는 노력,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힘, 그리고 고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카라바조의 예술은 너무나 생생하고 영화 같아서 좀 더 장밋빛 종교적 그림에 익숙했던 로마의 성직자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그림 중 일부는 그것을 의뢰했던 교회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뱀을 밟는 성모와 아기 예수는 원래 성 베드로 대성당에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너무 인간적이었을까요? 성모 마리아가 너무 관능적이었을까요? 심지어 그의 걸작 성모의 죽음도 수도사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건져낸 퉁퉁 부른 매춘부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짜 여성처럼 보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 카라바조는 예술사상 가장 설득력 있는 성모 마리아를 그린 화가입니다. 성직자들이 불평하는 동안 대중은 그의 그림에 반응하고 이해했습니다. 그의 어둠, 그의 드라마는 로마를 넘어 놀라운 속도로 국제적인 바로크 양식에 스며들었습니다. 스페인, 플랑드르, 네덜란드, 그가 도착하는 곳마다 그 지역의 예술을 변혁시켰습니다. 바로크라는 이름 자체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르네상스가 문명의 부활이라는 명확한 의미를 가진 것과 달리 바로크는 포르투갈어 바로코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일그러진 진주를 의미합니다. 당시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전 세계를 항해하며 온갖 모양과 크기의 아름다운 진주들을 가져왔습니다. 완벽한 구형에 섬세하고 우아한 진주는 르네상스와 같습니다. 문명화되고 기족적이죠. 하지만 이 바로코, 즉 바로크 진주는 울퉁불퉁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불규칙하고 다루기 어렵지만 그 비정형적인 방식 속에서 흥미진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즉, 완벽한 진주가 르네상스라면 이 일그러진 진주가 바로 바로크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크의 일그러진 윤곽은 건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로마는 사실상 바로크가 창조한 도시입니다. 고대 유적과 르네상스 궁전도 있지만 이 도시의 주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바로크 건축입니다. 건축의 피카소라 불릴 만한 뒤틀린 천재성으로 가득했던 프란체스코 보로미니. 그가 설계한 산카를로 알레콰트로 폰타네 성당의 작은 안뜰은 마치 고딕 양식처럼 명상적이고 깊은 강렬함을 풍깁니다. 건축은 눈만이 아니라 몸 전체로 말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로미니는 규칙을 파괴하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건축에 어둡고 감성적인, 말하자면 음의 원리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에는 양이 필요한 법. 바로크 로마에서 양의 절대적인 왕은 바로 잔 로렌초 베르니니였습니다. 위대한 베르니니는 보로미니와는 모든 면에서 반대였습니다. 잘생기고 부유하며 사교적인 그는 왕과 교황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건축가, 조각가, 화가로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바로크의 생생한 정신이 그의 혈관 속을 맹렬히 흘렀습니다. 보로미니의 산카를로 성당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베르니니가 설계한 산탄드레아 알 키리날레 성당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건축물처럼 보입니다. 베르니니의 교회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한편의 연극 무대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교회를 풍부한 색채로 채웠습니다. 천장의 등불에 노란색 유리를 사용하여 태양이 비칠 때면 실내 전체가 화려한 황금빛 신성한 빛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편의 웅장한 오페라와 같습니다. 바로크 건축은 당신을 압도하고 회화는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며 조각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로마의 예수의 본부인 제수성당의 천장화는 그 정점을 보여줍니다. 안드레아 포초 신부가 그린 이 천장화는 평평한 천장을 무한한 하늘로 바꿔버리는 환상적인 착시 효과를 보여줍니다. 성 이냐시오가 천상으로 올라가고 그를 상징하는 빛이 4개의 대륙, 즉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예수회의 전 세계적인 선교 활동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극장이자 야망의 표현입니다. 포초의 작품은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지점에서만 완벽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포초에게 오직 한 사람만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일은 그리는 것이고 그들의 일은 이해하는 것이다. 로마에서 시작된 혁명은 회화, 조각, 건축을 모두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바로크는 날개를 펼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예술 운동이 될 운명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정복해야 할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나폴리였습니다.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는 괴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폴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본 후에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나폴리가 너무 위험해서 이곳에 오면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일까요? 카라바조 시대의 나폴리는 파리 다음으로 유럽에서 2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로 빈민가에 몰려 살았고 주민 10명 중 1명은 성직자였습니다. 종교와 사악함이 도시를 양분하고 있었죠. 1606년 카라바조가 나폴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테니스 시합을 두고 벌어진 언쟁 끝에 상대방을 살해하고 도망친 신세였습니다. 당시 나폴리는 이탈리아 본토와는 별개인 스페인 식민지였기에 온갖 불량배와 살인자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카라바조의 명성은 그보다 먼저 나폴리에 도착해 있었고 그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그의 가장 위대한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나폴리에 도착하는 순간 그의 예술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로마가 바로크가 태어난 곳이라면 나폴리는 바로크가 비명과 울부짖음을 배운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린 7가지 자비의 활동은 17세기 최고의 종교화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묻어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병든 자를 돕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순례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7가지 자선 활동이 나폴리의 한 길모퉁이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바로크적 토네이도 같은 구성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나폴리에는 스페인 출신의 화가 호세 데 리베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스페인 녀석이라는 뜻으로 스파뇰레토로 불렸습니다. 그는 나폴리 동맹이라 불리는 일종의 마피아 조직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일감을 빼앗는 외부 화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폭력으로 인해 나폴리의 바로크는 명랑함을 잃고 어둠과 폭력,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선물은 특히 스페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크는 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지만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는 굳이 적응할 필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미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고 드라마, 감정, 열정,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바로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바로크의 임무는 적응이 아니라 거대한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스페인 바로크는 가장 하드코어하고 가장 격렬하게 가톨릭적이었습니다. 스페인 바로크의 중심에는 세비야 출신의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있었습니다. 귀족적인 풍모를 가졌던 그는 사실 기독교로 개종한 포르투갈계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보데곤이라 불리는 선술집이나 식당의 소박한 일상을 그린 그림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마늘 빻는 냄새, 계란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의 그림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하려는 바로크적 시도였습니다. 23살에 그는 필리페 4세의 부름을 받아 마드리드로 가서 왕실 화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을 통치하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근친혼으로 인해 유전적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벨라스케스는 그의 천재적인 부드로 그들을 위험 있는 통치자로 그려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시녀들은 단순한 왕실 초상화가 아닙니다. 그림 속 거울에 비친 왕과 왕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 자신, 그리고 그림 밖의 우리, 즉 관계까지 포함하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대한 복잡하고 철학적인 탐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크 예술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이라는 또 다른 거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수도사들을 그리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그의 그림 속 수도사들은 신에 대한 경외와 깊은 사색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의 신념을 그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스페인 바로크는 또한 극도로 사실적인 조각상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피 흘리는 그리스도와 눈물 흘리는 성모상은 보는 이의 감정을 격렬하게 뒤흔들며 신앙의 고통과 열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바로크의 여정은 이제 플랑드르, 즉 오늘날의 벨기에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스페인의 음울함과 플랑드르의 생명력 넘치는 삶의 환희가 충돌하며 또 다른 위대한 예술을 낳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있었습니다.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의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선에서 활약한 연쇄적인 성취가였습니다. 그는 건축물을 설계했고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그는 풍만한 여성을 사랑한 것으로 악명 높기도 합니다. 그의 그림은 행복하게 출렁이는 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그의 취향이 아니라 풍요와 건강, 생명력 자체를 찬양하는 당시 플랑드르 문화의 표현이었습니다. 루벤스는 본래 개신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그의 종교와는 신앙의 격정과 움직임을 천둥처럼 담아냈습니다. 그는 또한 왕성한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6개 국어에 능통했던 그는 왕과 교황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고 그의 예술과 외교술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크의 물결은 마침내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가톨릭의 예술이었던 바로크가 어떻게 개신교의 정신을 담아냈을까요?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는 바로크적 영웅의 전형이었습니다. 강렬하고 드라마틱하며 모호했죠. 그의 대표작 야경은 민병대가 행진을 나서는 평범한 장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움직임, 드라마는 마치 세상을 구하러 가는 듯한 장대함을 느끼게 합니다. 렘브란트의 진정한 위대함은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탐구에 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화가보다도 자기 자신의 얼굴을 많이 그렸습니다. 성공에 취한 젊은 시절부터 고뇌에 찬 노년까지 그의 자화상은 우리를 그의 영혼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는 예술가의 불안과 내면의 삶 자체가 위대한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약함과 의심 또한 강함과 성취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크의 가장 빛나는 통찰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바로크의 마지막 여정지, 영국으로 가봅니다. 찰스 1세는 예술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 대리인을 보내 최고의 그림들을 사들였습니다. 그의 수집품에는 티치아노,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론 카라바조의 작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루벤스에게 런던 화이트홀의 연회장 천장화를 의뢰했고 루벤스의 수제자인 안토니 반 다이크를 영국으로 초빙했습니다. 반 다이크의 등장은 영국 미술계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세련된 궁정 화풍으로 찰스 1세를 신화적인 영웅으로 그의 왕비를 눈부신 미인으로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과 불안함, 연약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혼란을 그의 예술에 담아냈기 때문이며 이것이 그를 위대한 바로크 화가로 만듭니다. 하지만 찰스 1세의 예술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가톨릭적인 취향은 청교도들이 장악한 의회와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결국 영국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649년 찰스 1세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루벤스의 천장화가 있는 연회장 바로 앞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한 왕이 예술에 대한 바로크적 집착 때문에 파멸한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내전의 혼란 속에서 윌리엄 dobson이라는 영국 태생의 천재 화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전쟁터의 왕당파 기사들의 용맹함과 불안함을 생생하게 포착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역사의 경랑 속에서 잊혀져 36세의 나이로 가난 속에서 요절했습니다. 1666년 런던 대화제가 도시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런던 시민들에게는 거대한 비극이었지만 영국 바로크에게는 신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이 재앙의 잿더미 위에서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렌입니다. 본래 옥스퍼드의 천문학 교수였던 렌은 건축가로 변신하여 런던 재건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신개가 넘는 교회를 설계했으며 그의 필생의 역작은 바로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이탈리아 바로크의 웅장함과 프랑스의 고전주의, 그리고 렌 자신의 과학적 합리성이 결합된 이 건축물은 로마에서 시작된 바로크의 긴 여정이 영국에서 맺은 장엄하고도 이성적인 결실이었습니다. 로마의 베르니니가 설계한 성베드로 대성당의 포용적인 팔에서 시작된 바로크는 카라바조의 극적인 어둠을 거쳐 스페인의 격렬한 신앙, 플랑드르의 풍요로운 생명력, 렘브란트의 깊은 내면 성찰을 지나 마침내 런던의 잿더미 위에서 렌의 이성적인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크는 단순히 오래된 예술 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격동의 시대에 인간의 감정과 신념, 갈등과 열망이 어떻게 예술을 통해 폭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마음을 뒤흔들며 때로는 압도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감동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바로크 예술의 경이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예술의 풍요로움과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지식 스토리텔러